최일남의 아주 느린 시간을 볼게요.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지 얼마나 되지? 이 말은 다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얼마나 됐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 만에 다시 만난 거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난 지 지금 얼마 안 된 거고 못 본 지가 얼마나 된 거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글쎄, 자 지금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기십년이 조이 될 것에, 조이는 충분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충분히 될 거야. 한 수십 년 됐을 걸.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 길어? 이따금 상면하지 않았나? 상면, 얼굴을 보지 않았나? 뭐 이런 의미죠. 노상에서 스치기도 하고, 뭐 길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때 뭐 이런 얘기죠. 그게 한 동네에서 함께 살게 된 것과 같은가? 앞으로는 줄곧 이웃으로 지낼 건데. 자, 지금 상황이 나와요. 그죠? 상황. 지금 이 뭔가 같이 살게 됐나 봐. 동네에서. 그쵸? 그러네. 해서 말인데 나 자네가 당산으로 이사 온 걸 안 날부터 솔직히 심사가 편치라나. 갑자기? 갑자기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됐다고 반가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심사가 편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또 왜? 몰라서 묻나? 뭘 말인가? 시침대기는. 자, 지금 뭔가 있긴 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너도 알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몰라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 시침대다니 이 사람이. 아, 마른 날에 벼락 맞기도 유분수지 나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니 덮어놓고 윽박질면 단가? 아, 이러자고 불러냈나? 자, 일단 속담이 사용되면, 여러분 소설에서 속담이 쓰이면 어디서든 마찬가지긴 한데 서술상 특징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서술상 특징의 선택지 중 하나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택지를 보기 전에, 선택지를 보지 않아도 아, 이게 속담이 쓰일 수 있게, 이게 속담이 서술상 특징이나 이런 걸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시간이 단축됩니다. 자, 아무튼 말꼬리를 모나게 비트는 정 선생.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죠? 이 중에 한 명이 정 선생이에요. 언뜻 짚히는 데가 있는 눈치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는다. 자, 보시면 이 정 선생이 그러니까 지금 누굴까요? 누가 한 말이 정 선생이 한 말일까 봐봐요. 자, 이 불편한 사람이 지금 정 선생이 아니죠. 그죠? 이 불편한 사람이 정 선생을 보고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건또에 그러네, 그리 길어, 글쎄, 요게 지금 이제 정 선생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하는 말, 요게 지금 이제 그 상대방이 하는 말입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김 선생이에요.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사람과 정 선생의 대화를 여러분이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정 선생도 짚히는 데는 있는 것 같죠? 예, 그러나 내색을 하진 않아요. 그게 아닐세. 내 구변, 말주변이죠. 구변. 말주변이 서툴러 이런가 보네. 다름 아닌 자네 형님 사건. 바로 그 건을 꺼낸다는 것이 초장부터 꼬였구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정 선생 말고 김 선생, 그 상대방이 한 말이죠.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한가? 바로 자네 형님 사건. 그러니까 정 선생의 형님 사건 때문이라는 거죠. 하하, 그거. 그러니까 정 선생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굳이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한 거죠. 그랬더니 내 힘든 기분 이제 알겠는가? 뭐 알고 자시도 할 것 없잖나. 언제적 얘기라고.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죠. 이게 지금 200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고 2000년이면 그러니까 2000년이라고만 쳐도 1950년이 이제 6.25니까 6.25랑 관련이 돼 있거든요. 밑에 보면 바로 나와요. 6.25니까 한 50년 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0년 전 얘기니까 뭐 아유 옛날 얘기다. 뭐 이런 얘기죠. 그걸 가지고 이 친구는 내내 소가리를 했는가? 멀리 귀양 보냈다가 나를 보자마자 새삼스럽게 가위 눌렸던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쵸? 나가 나오려면 1인칭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는 이게 지금 정 선생이거든요. 정 선생도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여기서는 나라고 서술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1인칭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1인칭 시점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를 보자마자 새삼스럽게 가위 눌렸던가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내면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내신을 하실 때에는 이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별 어떤 설명이 없이 그냥 이것만 딱 보면 시점이 바뀐 걸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예, 맞긴 해요. 그래서 1인칭 시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요 문장밖에 없어서 다른 데는 없어 하나도. 요것만 딱 있어 나가.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걸 시점의 변화로 봐야 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좀 드는 거고. 근데 충분히 1인칭 시점의 변화다라고 말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필기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는 이게 시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인칭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쟁 전야였다. 전쟁 전야. 전쟁을 앞둔 얼마 전이었다. 전쟁 얼마 전이었다. 좌우익으로 갈린 고향 청년들끼리 후딱하면 몽둥이 쌈질을 벌이던 무렵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지금도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를 보면 진보 세력, 보수 세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진보도 개뿔이고 보수도 개뿔이다 말하고 이제 둘 다 까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기네가 보수다, 자기네가 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죠. 근데 6.25 전에는 이게 훨씬 심했죠. 네, 훨씬 심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진보 세력이 아니라 그냥 공산주의자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 주의 사상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개소리냐. 자본주의, 민족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 이 두 주장은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이 두 가지는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 완전히 반대된 입장이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 이제 패거리로 나눠져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막 그랬던 거 죽이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랬던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예요?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심각했다. 그런 시절이었다. 김 선생네는 중학교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김 선생이에요. 그 정 선생 말고 다른 사람이 김 선생인 게 여기 나옵니다. 김 선생네는 중학교 뒷문께에 살았는데 그날 밤 심한 설사병에 시달리던 중1짜리 김소년이 이 김 선생이 어린 시절을 얘기해요. 김소년이 우연히 목격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똥 마려우면 그냥 집에 있으면 화장실에서 싸시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변변찮아요. 예, 그래서 학교가 있으면 학교 화장실에서 싼다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어. 이제 뭐 옛날에야 당연히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었겠지만 제가 어릴 때도 이런 똥 치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제가 어릴 때는 똥 치우는 건 아니고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똥 싸면 그 물 내리잖아요. 그 물 아깝다고 남의 집 가서 싼다고.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서 싼다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예, 그 정도로 이제 절약을 하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얘가 화장실을 학교로 간 거예요. 학교 화장실을 사용한 거야. 심한 설사병에 시달리던 중1짜리 김소년이 그래갖고 화장실을 갔다가 학교 화장실을 갔다가 이걸 목격을 한 거야. 두세 차례나 밀어냈는데도 여전히 묵직한 아랫배를 쓸며 뒷간을 들락거리다가 학교 안 공기가 어쩐지 수상하다고 느꼈다. 대충 일을 마치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엉성한 측백나무 울타리를 뚫고 불빛이 새나오는 숙직실 쪽으로 가만 다가가 안을 기웃거렸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서 뭐야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가서 본 거죠. 몇몇 선생님을 포함한 대여섯 청년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폭넓은 두루마리에 붓글씨를 쓰고 등사판을 미는 등 어수선했다. 여러분 등사판이 뭐냐면 인쇄기예요. 인쇄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요?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뭔가 그런 이제 뭐 어떤 서적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호에 삐라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뿌리는 불온 문서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공산주의를 채택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뭐 민중들이여 일어서라. 뭐 이런 거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김 선생이 목격을 한 거죠. 그다음 보시면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침 아버지와 함께 대작은 이제 술 마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작은 아버지에게 자랑 삼아 일러 바쳤다. 농지 개혁 이후,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이제 나라에서 판매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지 개혁이라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개혁 이후 지가증권으로 살림을 꾸려가던 두 분은, 이 지가증권은 뭐냐면 땅을 판 문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땅을 국가에 팔았는데 국가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증서예요. 뭐 아무튼 증권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살림을 꾸려가던 두 분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땅을 국가에 넘기고 돈을 받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 가진 사람들인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적은 사람들이에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왜? 공산주의라는 게 가진 놈들 거 빼앗아 가지고 똑같이 놀아먹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즉각 경찰에 알렸고, 이게 지금 남한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은 안 났지만 38선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었고, 남한은 민족주의 사상이 이제 민족주의로 통치를 했던, 자본주의와 민족주의로 통치를 했던 곳이잖아요. 미군정 시대였으니까, 미군이 들어왔잖아, 그죠? 그래서 미군정 시대였으니까 민족주의,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당연히 그런 편인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 가둔 거예요.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곧 숙직실을 덮쳤다. 그 속에 정 선생의 형이 끼어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 김 선생의 고발로, 김 선생이 입을 놀려서, 입놀림이라고 써놨는데, 김 선생이 입을 놀려서 정 선생의 형이 봉변을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숙직을 서고 있었던 중이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뭐 이미 소용이 없었죠. 공교롭게도 그날 밤 숙직이었는데다가 나우루엔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용이 없었어요. 전쟁이 터졌으니까. 그런 와중에서 어찌어찌 목숨을 건진 것만도 요행이었다. 요행은 다행. 운이 좋았다. 뭐 이런 뜻이야. 요행이었다. 운이 좋아다는 뭐야? 좋았다. 허나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결단난 몸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왜 이미 결단났을까?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미 몸이 상처투성이에 뭐 정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뭐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했겠죠. 피난터를 옮겨 다니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병사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것이 죽음의 원인 된 것이죠. 그거를 이제 치료를 못 받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이건 뭐냐면,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가정이 의미가 없다.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역사에는 가정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끝난 건데, 그죠? 그래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했듯이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하진 않은데, 설사병만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설사병만 아니었더라도 그 김 선생이 그걸 알리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정 선생의 형도 그런 수모를 겪지 않았겠죠.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죠? 직간에만 안 갔어도 따위 부질없는 후회에 앞서,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죽었는데 뭐. 근데 그런 거에 앞서 제보자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김 선생이 그걸 제보했다 라는 소문이 미구에 퍼졌다. 미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이걸 제보했는지가 다 퍼진 거야. 그래서 이걸 김 선생이, 김소년이죠, 그 당시에는 김 선생이 이걸 제보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내 원망 많이 했을 거네. 자, 이 부분은 지금 요약적 서술이에요. 그죠? 김 선생의 입놀림 때문에 정 선생의 형이 봉변을 치렀다는 사실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이거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 역순행적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과거를 서술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다시 현실이고 현재고, 내 원망 많이 했을 거네. 자, 이거는 이제 김 선생이 한 말이겠죠.
자, 그랬더니 정 선생이 사람들의 작은 몸뚱어리에 웬 비밀이 그리 많을꼬. 갑자기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 원망 많이 했어.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좀 딴소리를 해요. 사람들의 작은 몸뚱어리에 웬 비밀이 그리 많을꼬. 자, 밑에 제가 써놨는데 김 선생에게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밑에를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사람에게는 다들 말 못할 부끄러움이 하나씩 이제 밑에 읽어보고 다시 올게요. 자, 정 선생은 딴전을 피웠다. 어안이 벙벙하여. 자, 그러니까 김 선생은 상상도 못했어. 얘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용서를 쿨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원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딴청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어안이 벙벙하여 대꾸조차 못한 김 선생의 눈이 깜빡깜빡 진이를 묻는다. 진의, 진짜 의도죠. 혹시라도 모르시면 아셔야 돼요. 자, 안 그래?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계속해서 정 선생의 말입니다. 정 선생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야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해요. 혼자 끼고 살다가 무덤까지 갖고 가면 다행이지만 말이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봅시다. 그 비밀이라는 게 대개는 실수에서 비롯된 부끄러움과 관련돼 있지.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죽이고 싶을 거야. 자, 이게 뭐냐면 김 선생을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팔리다는 거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거야. 누가 이걸 알면 걔를 죽여서 입을 막고 싶은 정도로, 그 정도로 부끄러움.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 선생의 눈이 드디어 휘둥그레졌다. 입에 가벼운 경련이 인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앞에서 이제 죽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안 그래도 좀 지금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죽이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긴장을 했어요. 나 지금 농담하고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게. 이건 정 선생이 한 말이겠죠? 표정은 정색인데 입으로만 농담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 이건 김 선생이 한 말일 거고. 그래? 내 얼굴이 정색한 얼굴이라고? 말장난 그만두게. 내 진담에 대답할 차례야. 그 전에 내 말 더 듣게. 계속 힘들게 만드는구먼. 누구는 힘 안 드는 줄 아나? 나에겐 말일세. 세월과 더불어 차차 지워지기는커녕 이거 지금 정 선생의 말이죠.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수치심이랄까 회한이 몇 가지 있네. 이게 뭐냐 결국 부끄러움인데 아까 했던 이 얘기예요 지금. 인간에겐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을까 이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을까? 비밀이 많을까? 근데 그 비밀은 부끄러움과 관련돼 있고 누가 알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움. 됐어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 남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도 힘들다는 거고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그것들이 새끼를 치는 바람에 생긴 소소한 것들까지 합치면 수도 없다고. 몇 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불시는 아무 때나 갑자기 엄습하여 잠을 설치기 일수라네. 그러니까 이제 자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날 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나서 이제 잠을 못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라고 누가 다그치는 것도 아니야. 사서 지랄하는 거지. 자네도 알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야. 남들이 나에게 너 이거 부끄러워해야 돼. 너 이거 반성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잠 못 이루어 한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서 삼류 대학이나마 들어간 것 뿐인가? 나는 자기 살림도 말이 아닌 친구 하나가 가족 몰래 빌려준 돈까지 떼어 먹었다네. 그가 일찍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부끄러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할, 다른 사람이 알면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부끄러운 비밀인 거죠.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했다는 거. 두 번째는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도 몰라 그걸. 그 친구만 알아. 친구랑 나랑.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일찍 죽은 거야. 그러면 그 친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힘들 거고 심적으로도 힘들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갚아줘야 했는데 그걸 안 갚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움이에요. 당연히 유가족을 찾아 저간의 사정을 고백하고 돈을 갚았으면 좀 좋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주 기회를 놓치고 인생 제대 말년에 이중삼중의 뉘우침을 겹겹이 안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나이가 많아졌어. 인생 말년이야.
그래서 부끄러움을 안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수치심, 회한, 누군가 알고 있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부끄러운 비밀이죠. 이 얘기를 근데 왜 할까요? 그죠? 지금 앞에서 이제 네 형 사건 미안해 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람한텐 비밀이 많아.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비밀이 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그러기로 들면 누군들 마음이 편할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런 부끄러움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살면서. 그 정도의 부끄러움은 다들 가지고 살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비밀은 누구나 그런 잘못 정도는 하나씩 하고 살지. 이런 얘기예요. 속이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 연만한 자는 연만하다. 연, 나이죠. 만, 늦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은 자는 내남 없이 누구나 그만한 자충수. 여러분 자충수라는 건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해하는 수. 이게 바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해하는 수. 이게 자충수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한 잘못을 뜻해요. 스스로가 한 잘못 그리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을 자충수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구나 그만한 스스로가 한 잘못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싸우는 것 같아. 누구나 그런 잘못 하나 있고 그 잘못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죠. 지나치게 소극적인 네거티브 발상이야. 부정적인 발상이다. 이룬 업적은 어쩌고. 크건 작건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기를 써서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기르는 일이 어딘데. 얼마나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업적은 그러니까 뒤에 나온 이거예요. 직업에 기를 써서 직업에 힘써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을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낸 거죠. 지금까지 가정을 꾸리고 살아남은 것 인생에서 이것을 업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 얘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남기 힘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정 훌륭하게 꾸리고 애들 잘 키우고 이거 자체가 업적이지.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인 거야. 아시겠니? 그러니까 연만한 자는 누구나 그런 자충수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야, 그거 너무 부정적인 생각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자식 키우고 살면서 이런 것도 다 업적이야. 응?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험한 세상 살아낸 것 자체가 업적이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그런 상식이 아니잖아. 내 말이 바로 그거 아닌가. 사람 답답하게 왜 딴청을 부리나. 자,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그런 상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일반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랬더니 김 선생이 그래, 나도 그런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나 지금 그 전쟁 전에 네 형한테 했던 그 사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왜 갑자기 딴청을 부려? 나도 지금 일반적인 삶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네가 갑자기 그 얘기 꺼냈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가까스로 터뜨린 말인걸. 야, 내가 이 얘기 하기가 쉬웠겠냐? 내가 네 앞에서 이 얘기하기가 쉬웠겠어? 되게 어렵게 꺼낸 얘기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는데 딴청을 부리냐? 그랬더니 화해를 청하는 마당인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 판인가? 뭐 이런 말이고. 화해든 적대든 그래. 네가 나를 용서를 하든 아니면 진짜 이야 이렇게 욕을 하고 너 같기는 이를 같이 써야 뭐 이런 적대적 관계가 되든 어쨌든 이걸 좀 매듭을 맺고 싶다는 거예요. 네. 왜? 마음의 짐이야. 여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끙끙거리고 살아왔어. 다 마음의 짐이라고. 끝내고 싶어.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겠지만 그래, 이왕이면 네가 마음 쿨하게 나를 용서해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 네가 나를 원망하고 적대시해도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나이의 변명은 구질구질해. 오직 분명히 해두고 싶을 따름이야. 자네가 눈에 띄지 않을 때는 나 역시 그렁저렁 잊고 살았네. 근데 사단의 한 당사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사단의 한 당사자,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안 좋은 일을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이 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안 좋은 일에 한 당사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이 당사자는 정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정 선생이 내 눈앞에 안 보일 때는 그냥 뭐 잊고 살 수 있죠. 근데 정 선생을 맨날 만나야 돼. 같은 동네 살게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맨날 만나야 되는데 눈앞에 그렇게 어른거리는데 그 질곡이 다시 나를 묶는 거야. 뭐 질곡은 수갑, 억압,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수갑 채우잖아요. 그래서 그 수갑으로 이제 이렇게 억압을 하잖아요. 자유를 뺐잖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질곡이 다시 나를 묶는 것이다. 서울에서 만났으면 또 몰라. 좁은 하늘에서 매일같이 호흡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서울은 워낙 사람도 많고 그죠? 뭐한 1,000만 명 사는데 그때는 1,000만 명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엄청 많은 사람이 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니까 뭐 맨날 보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 또 크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시골이야. 당산이죠. 시골이야. 뭐 사람 살아봐야 몇백 명밖에 안 살아. 여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응? 그 사람은 이제 맨날 만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바꾸면 거리감의 단축이 빚는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밑에 써놨죠. 지식인 새끼라고 하는 건 좀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 지식인들의 현학적 태도예요 이게. 현학이 뭐냐면 자신의 학문을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난 척이죠. 유식한 말 쓰는 거예요. 유식한 말. 어려운 말 쓰는 거. 일부러 어려운 말 쓰는 거. 이게 현학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정 선생이 느닷없이 김 선생의 입을 막았다. 왜 그러나? 그만해 두게.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이대로 그냥 지내세. 자,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안 해요. 이대로 그냥 지내재요. 무슨 뜻이야? 그 다음 꼭 언질을 받아내고 언질은 이제 약속이죠. 약속을 어떤 약속이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는 그런 약속. 언질을 받아내고 악수로 약속을 굳히지 말자고. 나는 형님이 아니니까. 강화사절 대표로 위임장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니까. 강화사절 그러니까 이제 양쪽을 화해시키기 위한 사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형님도 아니고 내가 형님 대표도 아니야. 내가 형님을 대표해서 너랑 강화를 맺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이죠. 내가 위임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형님한테 강화사절 대표로 위임장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니까. 나 발음이 왜 이러냐. 너무 빨리 말하려고 그래서 그래.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해요. 제가 요새 동영상을 진짜 엄청 많이 찍는데 내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빨리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니까 발음이 안 좋아져. 네. 저 예전에 진짜 발음 너무 좋았거든요. 거의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웃사이더 요새 애들이 아나? 아웃사이더라고 한번 검색해봐요 네이버에. 그러면 알 겁니다. 미친 듯이 랩 빨리 하는 그 가수인데 아무튼 거의 그 정도였어요. 제가 진짜 정확하게 빨리 말을 잘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발음이 안 좋아. 빨리 하면 발음이 자꾸 이렇게 새요. 나의 마음은 아직 20대인데 몸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 아무튼 딴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럴 대표 자격이 없다. 위임장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느낀다네.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고 사치스럽다고. 아니 주제 넘어. 죽는 날까지 사람인 것이 사람의 노릇인데 완전 종결이 어딨어. 가당차는 허영이지. 자, 이 사람이 말하는 허영, 주제 넘는다, 사치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리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사치가 뭐죠? 허영이 뭐죠? 내 주제에 맞지 않는 것을 넘보는 게 사치 아니에요? 내 주제에 맞지 않는 것을 넘보는 게 허영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리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내 주제로는 불가능해. 뭐 내 주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절대 불가능해. 인간은 이걸 할 수가 없어. 응? 근데 그걸 넘보잖아 얘가 지금. 그러니까 사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거야.
너 이거 허영이야, 허영. 너한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지금 네가 원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인 거죠. 아시겠니?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정리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완전 종결? 어이구 아름다운 정리 그딴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주제넘는 짓이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이로고 어이그. 나도 내 마음을 몰라 헤맬 때가 많아. 긴장이 풀리면 건강에도 해롭다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한다네. 정 선생은 그걸 노년의 르상티망과 관련시켜 설명하려다 만다. 여러분 이거 1도 안 중요해요. 예, 르상티망 밑에 나오죠. 원한증오 질투. 그러니까 이게 노년의 원한증오 질투인데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예, 이걸 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몰라도 되는데 굳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예요. 노년이 되면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이제 살면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풀리잖아. 인간의 어떤 한이잖아 이게. 이 한이 풀리면 사람이 갑니다. 한이 풀리면서 사람이 간다고요. 그게 이 말이야. 긴장이 풀리면 건강에 해롭다. 이 말이 그러니까 노년의 르상티망이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냥 하려다가 말았다. 뭐 이런 얘기야. 아니 이 소설가는 그러니까 이 소설가도 웃긴 게 얘기를 할 거면 하든가. 얘기를 안 할 거면 그냥 아니 그냥 이거 언급 자체도 안 했어도 되는 말이잖아. 이걸 굳이 왜 언급한 거야? 그죠? 이 사람도 웃긴 사람이야. 뭐 아니면 얘기를 하든가. 뭐 아무튼 그래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혹대러 왔다가 혹 붙이고 하는 격인가? 이건 이제 혹대러 왔다가는 형님의 이야기를 풀러 왔다가 이런 뜻인 거죠. 형님의 이야기를 풀러 왔다가 혹 붙이고 간다. 더 뭔가 생각할 거리를 안고 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랬더니 원래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가는 거지. 인생은 고해라고 했거늘 너무 깨끗한 얼굴로 가봐. 염라대왕한테 혼나기 쉽지. 내 이놈 너는 낙해에서만 놀다 왔구나.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원래 고달픈 거야. 인생은 원래 다 고달프고 고뇌가 있고 이래야 돼. 고뇌가 없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죽어서 혼나. 뭐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작품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보기를 같이 좀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윤리성을 갖춘 인간이라는 자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죽고 싶은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난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죽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 사람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지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뭐 죽고 나서 얘기를 듣고 뭐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기보다 아무튼 잘 죽고 싶은 거야.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지. 이게 이런 욕구야, 욕구. 그리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 이건 뭐예요? 외로워. 그래서 공동체의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 우리 하나야. 야, 괜찮어. 나 너 이해해.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살아온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그래도 잘 살았구나. 나 잘 살다 가는구나 한평생.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해.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용서를 받으면 나의 윤리성이 회복되고 난 윤리성을 갖춘 인간이다 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고 공동체적 유대감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살아왔구나라는 가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니? 그래서 지금 김 선생이 정 선생한테 옛날에 자기 얘기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작품에서 작중인물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고백하여 털어내고자 하는 이 행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고백을 듣는 인물은 정 선생이죠. 시혜적인 자세, 여러분 시혜적인 자세 뭔지 모르죠?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시혜, 은혜를 베풀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 선생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야, 괜찮아. 나 다 잊었어. 그때는 뭐 시대가 그랬으니까 잊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죠? 이게 시혜적인 자세예요. 시혜적인 자세로 상대의 참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정 선생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죠. 시혜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상대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과 상대방이 지닌 삶의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을 택한다. 이건 뭐예요? 야, 너 그런 부끄러움 있지? 나도 부끄러움 있어. 사람 다 있어. 근데 그거 정리하고 못 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 우리가 책임지고 살자. 우리가 이 무게를 견디며 살자. 어쩌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나도 그래. 삶의 동질성. 그러면서 노년이 삶의 종착점이라는 인식을 거부하고 노년 역시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기라는 실존적 인식을 드러냅니다. 이게 실존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다. 이게 내 존재야. 이걸 정리하려고 하지 마.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이것을 정리하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삶이 원래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을 끝낼 거라고 해서 삶의 본질이 아닌데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삶의 본질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주제넘는 일이야. 사치이고 허영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정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 있는 내용들, 문장들의 의미, 제가 요 소설은 문장의 의미를 조금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 그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특히 내신은. 사실 수능은 여러분 이따위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건 수능 강의가 아닙니다. 수능은 이따위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수능은 모르는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포인트를 두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내신이에요. 내신은 분명히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장의 의미를 외우세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핵심 정리, 갈래는 노년 소설. 이게 이제 정 선생과 김 선생이 둘 다 노인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죠. 나가 있다고.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여기 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좀 특이한 점. 그래서 1인칭이 살짝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재는 노인의 삶과 지난날의 반성, 주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노년의 대응 방식.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노년의 대응 방식이 지금 김 선생과 정 선생이 좀 다르죠. 김 선생은 정리하려고 하고 정 선생은 그것을 거부하고 노년의 삶도 그냥 다른 삶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특징, 두 인물 간의 대화가 드러나죠. 대화를 통해 노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그 다음 두 인물과 관련 있는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 제시된 부분 여기 있었죠. 그 형과 관련된 거 A 부분 여기.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고요. 그래서 대화의 맥락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전지적 서술자요? 전지적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경우에 따라 서술자가 작중인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말하기에 너무 거창하긴 한데 어쨌든 있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린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